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저녁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원장님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한방세포 교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물질을 개발하거나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한의학의 장점과 그리고 그 현대의학의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요새 이제 분자 교정의학이라고 하는 기능의학이 새롭게 이렇게 부각을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능의학 중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이 세포 교정의학을 이 한의학에 어떤 접목시킴으로써 이제 치료의 어떤 확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의학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아직 100% 이렇게 완성된 이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융합 과정에서 지난 한 1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임상들이 많이 쌓여진 이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신빙성 있고 그리고 객관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전통적인 한의학의 어떤 관점은 사람이 체질이 틀리고 또 그 체질에 따라서 병증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도 다 제각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우리 원장님들께 진단함으로써 그 음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약재들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의학의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약재, 즉 한의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약재에서 아무래도 이 전통적인 그동안 어떤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 사실 과학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약학, 특히 이게 신약 부분들의 추출, 분석, 이런 유효 성분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런 한약재도 일종의 천연물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떤 상당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가지의 보완점들이 아주 슬기롭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충된다면 아주 막강한 한의학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사용했던 한약재는 대부분 자연 방식에서 재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 한약재들은 독특한 면역 성분,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공급되는 한약재들은 대량 재배를 하기 위해서 비료나 또 농약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한약재의 고유의 유효 성분이 많게는 한 20%,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재 유효 성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약재를 많이 넣는다라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비용의 문제도 있고 어떤 가공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유효 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전통적인 한약재의 어떤 유효 성분을 뽑아내는 방법은 대부분 열수 추출인데요. 이 추출 방법에서 고온, 고열, 고압으로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필수지방산 또는 비타민들이 산화되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화가 돼버리면, 변질이 돼버리면 약효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약효가 떨어지는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독성이 있는 물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필수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한약재 중에 기름 성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과산화지질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활성산소로 바뀌어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약재로 보충이 불가능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 KP에 올라가 있는 이런 순수한 한약재들 중에 그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방제와 법제를 한다고 해도 보충이 불가능한 또는 힘든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은 필수지방산, 오메가3, 6, 9, 그 다음에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효소, 장내세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장내세균, 그 다음에 커큐민, 강황에서 추출하는 커큐민. 근데 강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는 추출이 전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특별한 가공 방식이 필요하고 최소한 한약재, 즉 추출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방법이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은 한약재로 보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외부에서 어떤 적절한 제형으로 투여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전통적인 한의학의 발전이 사실 이제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만성 간독성에 관한 부분들과 급성 간독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는 저는 이제 이 독성학을 항상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성학을 하면 양약의 독성과 한약의 독성, 양약의 독성이 제가 보기에는 수십 배 큽니다. 수십 배 큰데도 불구하고 왜 한약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한약은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게 성분들이 가려져 있고 또 그것들이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복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 물론 한 달 이렇게 그 정도 복용을 하면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만성 간독성이 나타나는 경우 한약재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라든지 한약재에 들어있는 방사선이라든지 환경호르몬, 농약, 이런 합성 화학물질들이 만성 간독성의 원인이 되는데, 실제 한약재만 들어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음식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요게 또 이런 것들을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런 대기 공기에 의해서도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성 간독성에 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약을 먹고 한 3일 만에 간 수치가 1000, 30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은 독성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페니실린 쇼크처럼 페니실린을 이렇게 주사하자마자 심장이 멈추면서 이렇게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항원 항체 반응, 즉 면역 반응이 너무 과민하게 일어나는, 과격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한약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 모든 약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만에 한 명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성 간독성은 사실은 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인삼 종류를 먹었을 때 상당히 이런 그 면역 과민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남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쪽에 그
신약 개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IRB 그러니까 윤리위원회 위원장 간내과 과장님으로 계신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앰뷸런스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에 가장 많은 환자들은 뭐 인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홍삼, 우리나라는 인삼보다는 홍삼으로 제품화돼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홍삼은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부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정치적인 부분들과 뭐 농민들의 어떤 생계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공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들끼리 할 말로 실제 너무 크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도 1년에 수천 명 이상 된다. 근데 그 병원만 그러는데 다른 병원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홍삼의 독성에서 오는 거냐, 홍삼이 뭐 농약 쳐서 그렇게 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약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줄 보면 수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한 100에서 200, 간 수치가 이 정도까지 막 1000, 2000, 3000까지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간이 녹아버리는 이런 일들은 알러지 반응이 아니면 acute allergic reaction이라고 하는 요게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이 허균 선생님, 동의보감 허균 선생님 그 찾아와도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간독성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의원에서는 급성 간독성은 어떤 경우에라도 물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겠지만 만성 간독성은 상당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만성 간독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포 교정요법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한약의 유효 성분이 부족.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구기자나 오미자, 복분자, 뭐 산수유 이런 약재들의 대표적인 성분은 사실 안토시아닌입니다.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량 재배되면서 그 안토시아닌 함량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인 이 안토시아닌을 우리가 따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열과 고압으로 인해서 한약의 유효 성분이 변질되는 부분들은 안토시아닌과 필수지방산을 한약에 넣지 않고 따로 이렇게 투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으로 보충할 수 없는 성분, 필수지방산, 식이섬유, 효소, 장내세균, 커큐민, 식이유황, 비타민, 미네랄도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의원에서 별도로 처방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간독성에 관한 부분들은 안토시아닌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급성 간독성의 경우에도 실제 이 안토시아닌이 이 면역 조절 작용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면역 반응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분자 교정 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세포 교정 의학은 모든 병은 이 세포의 손상에서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포에서 필요로 하는 세포 교정 물질인 해독 복구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이 고장난 세포를 재생시키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기능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의학이 접목된 한방 세포 교정의학은 음과 양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의학에 세포의 기능 회복을 중시하는 세포 교정의학을 접목한 일종의 융합의학이다. 그리고 기존의 한의학은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분자 교정의학, 즉 거기에서 이렇게 그 발달된 이 세포 교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세포가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활성산소와 또는 이제 제노바이오틱스라는 중금속, 방사선,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질병 세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병 세포가 어떤 이 독소나 스트레스의 세기에 따라서 염증과 부전 또는 종양으로 이렇게 악화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해독과 복구 물질을 이렇게 투여함으로써 세포의 어떤 재생 단계를 거쳐서 정상적인 세포로 된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 세포가 질병 세포로 이렇게 손상되고 이 질병 세포에서 다시 정상 세포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세포 교정 의학은 사실 음량의 체질, 그러니까 뭐 증의 체질이나 뭐 몸의 체질, 어떤 음량의 체질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어떤 일반적인 약들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질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의학이 여기에 이제 접목이 되면 굉장히 막강한 이 통합의학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질병세포가 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 한의학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음양의 균형을 이 한약재를 통해서 맞춰줌으로써 재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주게 되면 그 후에 해독과 복구 물질, 즉 세포 교정 물질을 투여해서 이 정상세포를 조금 더 어떤 치료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 관점에서 질병은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현재 그 의학 백과사전에 질병이 13,200가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 관점에서 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 염증, 부전, 종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거의 질병 중에 질병의 90% 정도 차지합니다. 대부분 다 염증이죠. 뭐 고혈압도 염증, 뭐 당뇨병도 염증, 모든 게 다 염증이고 노화도 일종의 염증 질환으로 보는데 여기 보시면 염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포 관점에서 보면 세포막이나 또는 콜라겐이 산화되거나 손상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뇌 세포막이 산화되면 뇌염이고요. 혈관의 세포막이 산화되면 혈관염이다. 그리고 심장의 세포막이 산화되면 심장의 염증, 심염이라고 하고. 어쨌든 세포막이 산화되거나 변질됨으로써 생기는 병이 염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 단백질의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보통 처방하는 악효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콜라겐인데, 사실 콜라겐이 없으면 인간은 뭐 형태도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병균을 이겨낼 수도 없고, 어떤 혈액도 제대로 돌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콜라겐 조직인데요. 이 콜라겐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단백질인데 좀 특이해요. 이 단백질이 트리플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통 DNA는 이중나선 구조인데 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삼중나선이에요. 근데 그 삼중나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풀려버리는 이렇게. 그 삼중나선을 이렇게 본딩하고 있는, 묶고 있는 일종의 브릿지가 있는데, 그 유황 브릿지. 그러니까 유황이 이 삼중나선을 다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는 건데, 그 유황이 부족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이 풀리게 되면 그때부터 생기는 병이 바로 콜라겐병인데, 그 콜라겐병이 이제 대표적인 콜라겐병이 류마티스, 쇼그렌,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콜라겐 디지즈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콜라겐이 산화되거나 이렇게 풀리게 되면 이것을 콜라겐 염증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면역 질환도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콜라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여기서 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포가 좀 더 심하게 망가진 상태다. 그래서 세포막도 망가졌지만 미토콘드리아, 즉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산화되거나 손상된 상태를 부전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전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뇌부전, 심부전, 간부전, 위부전, 혈관부전, 면역부전, 뭐 발기부전도 마찬가지로 이 부전증인데, 일단 미토콘드리아에 손상돼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색, 경화, 경변, 궤양,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전인데, 사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염증 질환이기도 하고 부전 질환이기도 한데, 면역 관점에서 보면 부전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백혈구가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 단백질 조직을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면역세포 관점에서 보면 부전질환, 자가 면역 질환은 부전질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종양이 있는데, 종양은 미토콘드리아도 거의 대부분 파괴되고요. 거기 핵에 이제 그 DNA까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은 이제 크게 보면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이 전암이라고 불리운다든지, 뭐 결절, 뭐 석회질, 뭐 용종, 선종, 근종,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양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양성 종양은 원래 성질 자체가 좀 틀린 종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성 종양이 최근에 어떤 이 연구에 의하면 상피에 있는 체세포가 변이된 세포를 양성 종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5년에 1cm 정도 성장합니다. 5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성 종양은 체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가 이렇게 손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하고 악성은 원래 운명이 처음부터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줄기세포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 과학계나 의학계에서 그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이 태아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성인에서도 줄기세포가 발견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고, 이 성체 줄기세포가 우리 몸의 조직에서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암이 발생하는 모든 부위에 그 줄기세포가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다 상피 조직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상피암이라고 주로 하는데 95%가 상피암입니다. 그래서 상피에 왜 암이 그렇게 악성 종양이 많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바로 줄기세포가 다 상피 조직에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곤도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30년 동안 살 수 있는 암, 그 다음에 3년 동안 살 수 있는 암. 아무리 의학의 힘을 빌려도 사실 그거 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30년을 살 수 있는 암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3년 만에 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료인들이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실제 일본의 방사선 의사인 곤도 박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한 80%는 오래 살 수 있는 암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5년에 1cm씩 성장하니까 그렇게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다. 특히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는요,
양성일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된다고 그래요. 특히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99%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줄기세포, 이게 운이 나쁘게도 그 줄기세포가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 태아가 성장하는 속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에 막 10cm씩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손을 쓸 수가 이미 없다. 6개월 전에 멀쩡했는데, 뭐 갑자기 가보니까 6개월 만에 가보니까 뭐 온몸으로 다 번졌더라.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줄기세포성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방세포교정학회에서 핵심적인 세포 교정 물질을 이렇게 8가지를 이렇게 선별해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안토시아닌, 식물의 어떤 색소를 담당하는 안토시아닌, 그다음 필수지방산, 유황, 크로마틴, 칼슘, 마그네슘, 커큐민,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있겠습니다. 안토시아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약재에는 복분자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게 산수유,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거 넣고 끓이면 다 이제 변질돼 버리니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은 반드시 우리가 한약재 탕제에 넣고 끓이는 어떤 방법을 쓰면 안 되고 다른 방법들, 외부에서 이렇게 투여되는 방법을 써야 된다. 식물의 주로 열매 껍질부에 존재하는 수용성 색소로 자연계에서 약 600가지가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제 그 베리류 열매 아로니아라고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한 12년 전에 처음으로 아로니아를 뭐 이쪽 한국에 도입한 제가 장본인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안토시아닌에 대해서 거의 뭐 정보가 없었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이 안토시아닌을 알리는데 어떤 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로니아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봤는데, 먹어보니까 한 30분 만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시차 적용을 잘 못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요거 먹으면서 제가 시차 적용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약용식물로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나온 논문 숫자만 한 200여 편, 저희 원료 가지고 이렇게 200여 편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야생 아로니아, 저희가 취급한 아로니아는 다 야생 상태입니다. 재배가 아니고 다 야생 상태고, 그 다음에 성질은 양성, 음성, 그 중간에 있는 간성이기 때문에 체질에 관계없이 쓸 수가 있고요. 원산지는 폴란드 전역이 아니라 저희는 폴란드 서부에서 나온 이런 그 아주 특별한 토양에서만 자라는 아로니아 열매를 사용하고 있다. 주성분은 시스리지라고 하는 안토시아닌과 피시스지라고 하는 프로시아니딘이 주성분이고요. 효능은 해독, 혈류, 면역, 줄기세포 활성화, 최근에 이제 극광을 받고 있는 게 항암작용입니다. 항암작용이 강력한, 이제 그 캔서 쪽에 네크로시스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항암 보조제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개발된 제품의 형태는 이제 시스리지라고 하는 브랜드로 나왔는데요. 이 파우더하고 환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 제품의 특징은 이 아로니아 열매성 유효 성분을 약 400배 정도 농축시킨 아주 고농축 제품이다. 그리고 비유효 성분,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성분을 99% 제거한 제품이고요. 100% 야생 아로니아 열매를 사용하고 있고, 복분자 안토시아닌, 그러니까 실제 복분자 안토시아닌이 한 8,000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넣으려면 곱하기 8,000을, 복분자를 넣으면 곱하기 8,000을 해서 해야만이 안토시아닌을 맞출 수가 있는데 상당히 힘든 이야기죠. 네. 우리가 이 복분자가 이 남성용 베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이런 그쪽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부 스트레스와 독소로부터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아답토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혈압은 저혈압 환자가 여기 시스리지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내려오는데 사실 이런 아답토젠 개념을 양이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못합니다. 뭔가 이렇게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주는 거 아니라 올려주는 것도 정상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C3G를 먹게 되면 저혈압 한 50이었던 저혈압 경우가 70까지 밑에 혈압이 올라가고 만약에 유해가 만약에 90에서 100이었으면 그게 다시 70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뮤노 모듈러터리라고 하는데요. 이뮤노 모듈러터리 작용을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아답토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의 이제 용법은 한약 한제에 팔팔 끓이고 나서 이제 포장기로 넘어갈 때 그러면 이제 온도가 한 90도 정도로 이렇게 식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바로 요 30g 한 병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30g 넣으니까 곱하기 8,000배면 복분자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복분자가 한 24kg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막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유효 성분은 전혀 파괴가 안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분말을 넣으면 끓일 때 다 파괴가 일어나죠. 100도에서 한 30분 정도 견디거든요. 90도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견디기 때문에 이쪽 다 끓이고 나서 포장재로 넘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걸 한약에 넣기 어려운 경우는 환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의원에서 가장 어려운 성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성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성분이죠. 보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한약재 시스템으로는 보충할 수가 없는 이 물질입니다. 저도 사실 이 기름에 대해서 제가 임상 약사할 때는 몰랐습니다. 기름이 이렇게 중요한지. 그런데 막상 이 기름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제가 스터디를 하고 나서 정말 좋은 기름을 먹어야겠다. 정말 좋은 기름을 먹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름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그런데 이 세포막 하루에도 10억 개 이상의 우리 몸에 10억 개 이상의 염증 세포가 생기고 또 죽고 그러는데 좋은 세포막을 갖고 있는 세포가 생겨야 세포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데 좋은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름들을 보면 100% 산화되어 있어요. 지금 오메가3로 나와 있는 피쉬 오일이 있잖아요. 피쉬 오일, 오메가3는 다 산화되어 있습니다. 산화되어 있고 에스키모인들이 오메가3를 많이 먹기 때문에 동맥경화, 암이 안 걸린다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에스키모인들이 먹는 것은 캡슐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고기를 먹죠. 그냥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는 산화가 안 되고 그 고기에서 오메가3만 뽑아내는 과정은 반드시 산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지금 식용유로 나와 있는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이런 고섭고 약간 갈색, 밤색 이렇게 변하잖아요. 변해 있는 것들은 다 산화된 거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막을 다 산화시켜버리게 돼서 세포막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막이 하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에요. 그러면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다는 것은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가 빈혈로 빠져드는 거고 빈혈로 빠져들면은 산소 농도가 65% 이하로 떨어지면 암에 걸리거든요. 이게 이제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바르부르크 오토 박사라고 하는 이 독일 의사가 처음으로 옥시젠 마그네틱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포막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산소의 그 공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결국에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논문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름을 먹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기름의 섭취는 반드시 중요하고 기름은
25도만 넘어가면 다 산화돼 버립니다. 25도. 그런데 우리가 그 기름 이렇게 짤 때 실을 볶죠. 볶는 과정에서만 15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산화된 기름을 다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실 여기 필수 지방산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오메가 3, 6, 7, 9 이렇게 이제 요즘에 7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 9은 필수 지방산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뭐 우리 몸에서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필수 지방산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네 가지의 필수 지방산을 갖고 있는 원료 소스가 되는 이런 그 씨들이 있어요. 들깨, 참깨, 달맞이, 유채, 잣. 사실 그래서 이 5가지를 골고루 먹어야 돼요. 한 가지만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지금 소들이 원래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 소들이 다 구제역에 걸려가지고 수백만 마리가 묻혔잖아요, 땅에. 그런데 소들이 구제역에 걸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캄보디아에서 무슨 구제역 바이러스 들어간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과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를 미 해병 범죄자들, 미 해병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 군인들 중에서도 무기징역을 사는 군인들 대상으로 너희들이 스페인 독감을 주사를 해서 뭐 어차피 근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죠. 높다고 나와서 저를 해서 살아나면 너희들 그 형을 감형해 주겠다. 그리고 100 몇 명, 한 100, 한 20, 30명이 그 주사를 맞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 스페인 독감, 원장님 스페인 독감 지금 맞으면 맞겠어요? 그때 3천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메르스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메르스하고는. 절대 안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감옥에서 썩어야 되니까, 그걸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실험을 해요, 2번. 이건 이상하다 해서. 단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역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죽는다. 그러면 이 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제역도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인데 소들이 면역이 떨어진 이유가 과연 뭐냐? 바로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소가 장흥에 있는 소는 구제역이 하나도 안 왔어요. 이 전라도 장흥에. 근데 여기 이쪽 거기가 안동인가요? 안동. 그 당시 뭐 크게 문제가 됐던 지역이 안동 그쪽인가. 근데 거기에 있는 소들은 다 구제역에 다 걸렸어요. 구제역이 그러면 장흥만 안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봤더니 먹는 게 틀려요. 이쪽에 구제역에 많이 왔던 소들을 보니까 뭘 먹느냐면 옥수수를 먹어요. 옥수수. 그러니까 사료가 다 옥수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보니까 장흥에 있는 소들은 건초를 먹어요. 건초. 그래서 봤더니 오메가 3, 6 비율이 건초는 1:1이에요. 그리고 이 옥수수 있죠. 옥수수는 1:100이에요. 1:100. 소는 지금까지 1:1로 면역 조절을 해왔는데, 이게 오메가3하고 6 기름은요, 면역 조절 물질이에요. 이 비율이 틀려지잖아요? 그럼 면역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면역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절대 1:4를 넘어가면 안 돼요. 1:4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오메가6 비율이 넘어가게 되면, 더 많아지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메르스 같은 것도 걸리게 된다. 그래서 메르스를 막으려면 뭘 먹어야 되는? 오메가 3를 많이 먹어야겠죠. 오메가 3를 비율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메가 3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바로 들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요런 우리가 기름을 앞으로 보실 때는요, 이 기름은 필수 지방산은 면역, 혈당, 혈압 이 3가지를
주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프로스타글란딘의 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포막의 성분이 되고 산소 공급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이 있고, 혈전용의 항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는 주로 뇌와 생식기로 들어갑니다. 오메가6는 혈관과 피부로 들어가고, 오메가9은 내장과 골격으로 들어가서, 주로 옛날에 저희가 홍화시 있잖아요. 홍화시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했죠. 보니까 홍화시는 오메가9이 이렇게 많은 이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호두죠, 호두. 이 호두를 많이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실제 오메가3는 주로 이 뇌와 생식기, 전립선 쪽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다든지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메가3를 집중적으로 많이 투여를 해주면 좋아요. 예. 하여튼 우리 여기 지금 이제 브랜드는 저희가 이제 노유파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유파는 사실 뭐 unoxidized, saturated, unsaturated fatty acid의 약자입니다. 무산화 불포화 지방산의 약자고요. 네. 강력한 산소다소 역할을 한다. 네. 이것도 일종의 아답토젠을 작용하는데, 이것은 한약재에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섞이지도 않지만 이걸 넣게 되면 다 산화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별도로 처방을 해주는 게 좋고, 처방을 해주기 전에도 되도록이면은 물론 저희가 상온에서 한 1년 정도 안전성이 있지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물성 유황, 식물의 속껍질에 존재하는 식용 가능한 유기유황인데요. 원료 식물은 소나무, 옥수수, 침엽수가 있습니다. 디메틸 설폰이라고 하는 유황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콜라겐의 S 본딩 블리치를 이게 유황이 하기 때문에 이 결합 조직을 건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 식유 유황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저는 이제 당뇨 환자들을 지금까지 제가 이 세포 교정을 하면서 한 50만 명 정도를 상담했는데, 그 중에 당뇨 환자들이 거의 한 10만 명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한테 유황을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봤더니 인슐린 의존성 당뇨 있잖아요. 제1형 당뇨. 그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 유황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슐린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바로 유황입니다. 유황이 없으면 인슐린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해독효소의 성분이 되고, 발열, 통증 억제, 항암 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명은 바이오 MSM으로 이렇게 CSM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그 한의학에 저는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질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의원에 내방하는 이 환자분들 중에 무려 한 60%가 통증 환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 신경계통의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수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한의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유일한 물질이고 아주 강력한 물질이 바로 이 CS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처방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한약의 통증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실제 아스피린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아스피린만큼 이런 그 소염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유황은 보통 이제 시중에 있는 유황들은 대부분 이제 페트롤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석유에서 추출한 건데, 이쪽은 100% 식물성만 씁니다. 이게 식물성은 효능의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 석유 추출물이나 식물 효능은 잘 모르겠는데, 석유 쪽은 아무래도 중금속, 이 중금속이 이렇게 퍼센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식물성을 쓰는 의의가 있다. 식물성 가격이 이 석유보다 한 6배 이상 비싸요. 비싼데도 중금속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에 쓰실 때 이건 제 경험에서 드리는 말인데, 자가면역제 쓰실 때는 한방에서 꼭 악효를 같이 써주시고, 악효를 쓰실 때 콜라겐이 이제 트리플 헬릭스 3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유황이 필요한데, 이 악효와 반드시 유황을 갖다 같이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는 식물성 유황과 악효를 같이 병용시켜줘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 S 본딩 브릿지가 나오려면 여기 비타민 C하고 바이오플라보이드가 필요해요. 비타민 C하고 바이오플라보이드가 없으면 이 본딩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식물성 식이유황에 아로니아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를 이렇게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합을 시켜서 CSM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었다. 보통 한약 한 재에 45g을 넣어서 처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필러도 나와 있습니다. 크로마틴은 스피루리나 클로레라, 건조효모, 맥류야급에 들어있는 유전자 영양제. 근데 요거의 이제 주 성분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DNA, RNA, 히스톤, 엽록소, 피코시아닌, 비타민, 미네랄. 예. 이걸 딱 보시면 이 한의원에서 일단은 폐에 문제가 있는 분들 있죠. 폐. 그러니까 산소 공급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엽록소를 공급을 해줘. 엽록소는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햄 구조하고 똑같아요. 마그네슘이 철분으로 이렇게 치환된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엽록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 크로마틴을 공급해주고, 특히 폐활량이 떨어진다든지 폐암, 간질성 폐렴, 또는 뭐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경우 있는 분들은 이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엽록소 함유 물질을 아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철결핍성, 재생불량성 빈혈에 특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밥도 잘 안 먹고 얼굴에 핏기도 없고 빼빼 마르고 살도 잘 안 찌고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받고 빼빼 마르고 뭐 얼굴이 창백하고 이렇게 영양 공급이 필요한 영양제. 어쨌든 허약하나 병중 병후에 어떤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좋은 영양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마그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복합적으로 함유된 물질입니다. 이 뼈만 만들어주는 줄 알았더니요, 실제 칼슘, 마그네슘이 혈액의 중요한 pH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요, 신경 전달, 신경 안정 기능이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이 2대1로 배합되는 상태에서 흡수율이 99%가 나와요. 그러니까 칼슘만 있으면 절대 흡수가 안 일어납니다. 마그네슘이 있어도 흡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우리가 2대1로 이렇게 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장점은 킬레이트 칼슘입니다. 킬레이트 마그네슘. 이게 흡수율이 가장 뛰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한약재인 모려와 용골의 대용 제품이다. 또 이제 시오가 용골모려하고 계모, 계지가 용골모려에 신경증에 쓰는 계지제와 시오제인데요. 거기에 대용 제품으로 쓸 수가 있어요. 실제 칼슘이나 용골을 쓰는 이유는 용골은 마그네슘을 공급해주기 쓰는데 이게 흡수력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제 쓰실 때 이 부분들을 빼고 이렇게 칼마그를 처방해 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커큐민은 이제 강황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란색 성분인데요. 이게 안토시아닌이랑은 틀려요. 이건 물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물에 둥둥 다 뜨게 되고요. 요즘에 그 황반변성이라고 많이 환자들 있잖아요. 황반변성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커큐민을 처방해 주시면 아주 탁효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란색 색소가 다 어디로 가냐면 노란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먹으면 황반의 농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즙도 노란색이죠. 그래서 담즙 분비 작용을 아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하튼 지금 그 인도산을 저희가 쓰는데요. 우리나라 산보다 인도산이 훨씬 더 유효율이 좋은데 인도 사람들은 치매가 별로 없다. 이렇게 카레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뇌 쪽이요. 이 뇌가 노란색을 먹으면 뇌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색 색소들을 보면 계란 노른자 있죠. 계란 노른자도 먹으면 뇌로 많이. 그 다음에 눈하고 뇌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노란색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뇌, 눈, 간담체라고 하죠. 간담체. 이 5가지는 무조건 커큐민이 들어가줘야 돼요. 치료하실 때. 제 경험상 커큐민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과 같이 먹으면 절대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커큐민을 먹을 때는 반드시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토마토 먹을 때 기름에 볶아서 먹으라고 하죠.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지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드실 때는 바이오 CCM, 그러니까 즉 커큐민을 드실 때는 반드시 그 필수 지방산,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노유파를 같이 먹어주면 흡수가 거의 99% 정도 일어납니다. 흡수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정말 이 원장님들께서 변비 환자들 있죠. 한의원에 변비 환자들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나요? 그 변비 환자들하고 다이어트 이렇게 비만 환자들한테는 이걸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간 안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이제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인데 이 식이섬유가 부족한 변비증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만 제대로 잘 써줘도 지금 기존의 한의 처방에 변비 처방이나 치질 처방에 이 식이섬유만 잘 처방해도 굉장히 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간 독소를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간에서 독소가 나와서 이 담즙과 같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독소가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반드시 섭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가 안 되면 독소가 다시 또 흡수가 돼요. 흡수가 계속 여기 담즙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순환이 일어나면서 몸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실 때 100%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방 탕제에 100% 녹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장내 세균도 증가되고 간독소 배출,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걸 먹으면 혈당이 조절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대장암 예방, 항암 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프로바이오틱스, 즉 균입니다. 균. 이 균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균은 유산균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유산균의 종류도 수백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균이라고 있어요. 바실러스균이라고 하는 고추균이 있는데 이 유산균과 고추균을 총칭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얻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김치에서 얻는다. 이제 김치 유산균 들어보셨죠? 어디 식물에서 우유에서 얻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 주로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쌀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수십만 년 전부터.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강이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강에 물을 넣지 않고 건식 발효를 하는, 사실은 발효를 시킬 때요, 습식 발효가 아닌 건식 발효 시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두엄에서 이렇게 발효되듯이 힘들어요.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보통 한 3개월 이상 발효가 돼야 돼요. 습식 발효는 한 3일이면 일어나 버리는데, 근데 건식 발효는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장점은 뭐냐면 건식 발효해서 나온 균은 죽지 않아요. 엄청 강합니다. 강해서 여기 보시면 pH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도와 여기 플러스 150도에서도 살아있는 아주 생명력이 강인한 그런 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을 얻어서 우리가 그 균 이름을 KS50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KS50은 건식 발효균입니다. 건식 발효균으로 지금 유산균과 고초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85도에서 건식 발효한 겁니다. 85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물 전환 기술을 써서 필수 아미노산과 베타글루칸을 많이 함유를 시켰습니다. 이 상품의 이름은 마스터 엔자임이다. 한약 2제에 보통 한 병을 병용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세포 교정 물질을 기존의 전통적인 한의학의 병용 처방함으로써 만성 난치병 질환의 어떤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저희 학회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여기 뒷부분에 여기 한방세포 교정요법에 지금 기존 한의학과의 어떤 병용 처방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원장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혹시 이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앞으로 이 학회를 발전시키고 이 학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학회의 지금 한방 세포 교정 이론을 굉장히 과학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R&D들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논문과 또 많은 이 분야의 교수님들과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학회가 정식적으로 발족되기 전에 우리가 그 R&D 파트를 맡아서 이제 향후에 저희 학회에 도움이 되실 분을 제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 한방재료학과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경희대 한의대를 나오셨고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천연물 의약품 소재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사업단 총단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이태우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 한의대를 나오고요. 임상 한 10년 하다가 학교 가서 연구한 지 한 10년 돼요. 제가 지금 정부 쪽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많은 비용과 많은 논문을 썼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치주염 치료제랄까 여러 가지 신약을 제약회사들한테 내가 개발하고 임상까지 다 완료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정부로부터 한 1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천연물을 이용해서 한약을 포함해서 해양 소재, 미생물 다 천연물의 카테고리인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 제약회사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단에는 동아제약이랄까, 녹십자, 영진약품 이런 국내 메이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 제가 인사도를 하고 있는 동국제약이랄까, 종근당이랄까, 뭐 휴원스랄까, 뭐 여러 제약회사들 그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제일 난제들이, 천연물은 제일 어려운 게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약재 안에 있는 물질들을 성분별로 다 제 팀들이 다 분해하고 분석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한의사였으나 요즘은 이제 한의사 일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장봉근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우연치 않게 아로니아를 알게 됐고, 아로니아에 관련된 논문을 쭉 리뷰하면서 그 관련된 물질이랄까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같은 아로니아라 하더라도 추출 방법이나 가공 방법을 바꾸면 어느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되게 만들거나 가공 조건을 바꾸면서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 항산화 기능성 식품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에 관계돼서 객관적인 임상 자료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폴란드에서 이미 임상을 다 했습니다. 근데 국내 인허가에 좀 어려운 난점들이 뭐냐면, 그게 이중맹검으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다기관 임상하지 않고, 뭐 더블 브라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세보 컨트롤 돼 있지 않고 그냥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 애로가 있어서 식약처의 인가 기준으로 다 리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아로니아를 베이스로 한 암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요. 즉, 사실 저는 굉장히 타협을 좋아합니다. 한의사가 양방에 있는 그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에는 이 한의계가 아직은 역부족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워낙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나. 그런데 그쪽에서 치료를 하거나 치료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든 현실적으로 그런 약들을 유럽에서도 그렇고 약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병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Cancer Related Fatigue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과 관련돼 있는 피로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 Cancer Related Fatigue Syndrome에 관계되는 그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유럽 쪽에서는 동양에서 대표적인 게 인삼이잖아요. 인삼을 특이하게 여기 생물전환 기술이라고 했지만은 인삼의 특이 성분을 좀 잘 가공을 해서 그런 특이 성분을 표준화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그 표준화 기술이 적용한 그 인삼, 그러니까 인삼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야생에서 또는 매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삼이 아니라 그 회사에 어떤 기술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인삼 변형된 인삼, 그걸 바이오 트랜스포메이티드 진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삼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 아로니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삼의 경우는 사포닌이 메인 성분인데, 사포닌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뭐냐면, 얼마 전에도 누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용혈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적혈구 용혈 반응을 잘 일으켜요. 사포닌의 이 어떤 그 당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 몸에 꼭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그 항암 병행 치료 또는
항암 환자들의 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좀 보고 장 사장하고 우리 장 소장님하고 이걸 개발하는 쪽에 좀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세포 벽이랄까,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핵에서의 어떤 손상 단계마다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암 환자들의 약물을 투여하게 될 때 또는 그 레디오 세라피를 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이 있습니다. 점막, 그 뮤코스라고 하죠. 그래서 점막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 적당한 약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입이 다 타들어가서 좀 못 먹는다거나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암 치료는 잘했는데 변이나 이런 걸 관리를 잘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뮤코사이티스라고 하는 세포벽 또는 제가 볼 때는 마이토콘드리아 일부의 진이 깨져서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개발 단계에서는 바로 환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동물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고 원자력의학원하고 경희의료원 강동 경희의료원 그 병원하고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쥐한테 열심히 방사선도 쏘이고 약도 먹이면서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느냐.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쪽 그 뮤코사이티스 모델에 대해서는. 그래서 암에 관계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제가 안국약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토비쿰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데 그 토비쿰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블루베리에서 나온 그 안토시아닌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이런 베리류에서 유래한 안토시아닌이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물로서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그 블루베리나 이런 종류보다는 이 아로니아 유래의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동물 실험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관계되는 그 프로토콜을 짜고 있어요. 거의 다 돼 있는 프로토콜에다 이제 아로니아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간에 관계돼서도 이게 다 동일한 물질은 아닙니다. 추출 방법이나 가공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간에 관계돼서도 이미 그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뭐 일정 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거를 좀 더 개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의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 이 아로니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백그라운드는 그 대부분 우리 한약 처방들은 그 열을 가해서 가공하거나 추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들이 뭐 그냥 간단하게 비타민 C 또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열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는 물질이 흡수되는 게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로니아에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세포 치료의 방식이나 테크닉이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우리한테 없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이걸 좀 추가해서 적용한다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을 리뷰하면서 인삼에 대해서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물질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여기 계신 원장님들 귀한 시간 내셔서 들으러 오셨는데 제가 또 먹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면 확실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로니아 말고도 사실은 5세대에서도 연구비로 치면 한 20억 정도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옷 말고 후코이다이라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봤었습니다. 이 이전까지 쓴 제가 쓴 정부 지원금만 100억도 넘게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해봤지만 아무리 좋은 그 전에 또 인삼 가지고도 또 막 인삼만 가지고도 한 50억 원어치 정도의 연구를 했어요.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인삼공사,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다 기술 이전도 다 해줬는데 제가 느껴보면 각각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한방 소재는 좀 단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삼의 경우는 승열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체질에 따라서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옷의 경우는 옷 고유의 독성 물질들이 그 추출 과정이나 가공 과정에 혼입될 수 있다는 그런 항상 그런 위험 요소들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거 제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 제독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효능이 떨어지고 효능을 잘 나오게 하다 보면 가끔씩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혼입되는 그런 난점들이 있어서 그런 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코이단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은 항암 물질로 쓰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이 그렇게 좋으면 약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후코이단의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분자량이 일단 10만 달턴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게 표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후코이단 이름은 같은데 그냥 이런 거죠. 박씨 다 나와. 그러면 뭐 진주 박씨, 뭐 밀양 박씨, 뭔 박씨 이런 거 같이 후코이단도 그렇게 이름은 후코이단인데 그 소스 물질에 따라서 구조나 분자량이나 형태가 다 다르고요. 같은 물질에서 같은 소재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자체도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후코이단을 약으로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식품조차도 특이하게 발효를 하거나 가공해서 나름대로 표준화를 하려고 했으나 표준화 잘 안 되는 각각의 개발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아로니아의 경우는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표준화도 굉장히 용이하고 개발 여지도 많으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큼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뭐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강력한 항산화 물질에 비하여 효율이 굉장히 좋고 단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안에는 뭐 굉장히 빨리 속도를 낼 건데요. 2017년 말 안에는 건식으로서 한 2개, 그다음에 신약으로서 하나 정도 인가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임상 진행 한 2개 정도 해서 거의 다 끝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해서 아로니아라는 거에 그 주제를 한 3년, 많으면 한 4년 안에 일정 결과를 내보려고 하는 게 현재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데이터들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여러 원장님들이 아로니아를 임상에 적용할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괜히 주저리 길게 얘기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